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1차 시 서양 세력이 아시아에 접근하다라고 해서 새로운 단어를 공부할 겁니다. 로마자로 두 번째 단원인 근대 국민국가 수립운동이라고 해서 흥선대원군 집권 이후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근현대사가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전근대사 부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또 많은 사건과 인물이 등장하는 내용 배우느냐고 여러분 고생 많으셨는데 여기부터는 굉장히 좀 이제 내용이 하나하나 밀도가 좀 있고 깊이 있게 배우면서 어, 어찌 보면 좀 이렇게 부담이 덜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 시간에 예전보다는 훨씬 좁은 시기에 내용들을 배우기 때문에요. 잘 하나씩 가지고 가시면 이 근현대사 파트부터는 또 여러분들이 새로운 어, 그 도전과 그리고 또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근대사 부분에서 조금 나 어렵고 잘 못 따라간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친구들도 2단원부터 근대국민국가운동부터 내가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는 마음을 한번 가지고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학습지 31차 시 부분을 볼 텐데요. 이 부분은요, 1, 2학년 모두 기말고사에는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 교과서에 내용이 있고 이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이해하는데 그 시작에서 좀 필요한 세계사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그냥 보고 갈게요. 자, 이거는 학습지에다가 뭐 선생님이 밑줄 친 거 정도는 쳐주시되 앞으로 시험 공부를 위해서 이걸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한번 보시고 이해하는데 의미를 줄게요. 자, 이전차 진단평가 문제부터 풀 텐데요. 세도 정치 시기에는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의 고통이 심하였는데 삼정 가운데 특히 이건 교과서 술에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배우진 않았을 거예요. 환국의 폐해가 심했어요. 그래서 삼정이 전정과 군정과 환국이잖아요. 근데 그중에 이 환국의 폐해가 아주 심해서 곡식 빌려주는 걸로 관리들이 아주 장난을 많이 치고 백성들을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조선 후기 통관오리의 수탈과 평안도민에 대한 차별로 일어난 농민분기가 무엇이냐라고 있는데 평안도민에 대한 차별 나오면 여러분 딱 기억나는 인물 홍씨 이 사람이죠? 홍경래의 난 평안도 차별하면 홍경래의 난입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 두 가지가 있네요. 자, 첫 번째 거 읽어보겠습니다. 제국주의 시작. 자, 두 번째 것도 이어서 서구제국주의 시작. 자,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는요, 제국주의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서구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아시아를 어떻게 침략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됩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수능 한국사에서도 이 내용은 안 나옵니다. 자, 제국주의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요. 19세기 중후반 서구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토대로 약소국을 식민지로 점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과서 89페이지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아시아에서 청이라고 하는 거대한 아주 강력한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 나라가 영국하고 전쟁을 해요. 그래서 중국 청나라가 패배를 하자 이제 서구의 여러 강대국들이 야, 중국 별거 아닌데? 하면서 하나 둘 중국을 노리고 물어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러시아는 곰으로 표현되어 있고 뭐 독일은 독수리, 프랑스는 닭, 영국은 사자, 뭐 미국은 엉클샘이라고 하는 그 미국을 상징하는 캐릭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강대국들이 차례로 청나라를 물어뜯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봤습니다. 이게 바로 제국주의를 풍자했던 그림인데요. 뭐 이 그림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국주의가 뭔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그림으로 한번 봤습니다. 자, 제국주의의 배경을 한번 볼까요? 빈칸은요, 독점 자본주의라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시험에 나오는 내용 아니고요. 제법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냥 빈칸만 채워주세요. 자, 서양에서 자본주의 단계가 성숙해 가면서 독점 자본주의라는 게 등장해요. 이건 뭐냐면 그야말로 독점하는 거예요. 대규모 생산 시설과 자본이 필요한 규모가 큰 중화공업이 발달하자 소수의 거대 기업들이 전체 시장을 장악해요. 그리고 금융자본도 지배하게 됩니다. 즉, 옛날에 뭐 작은 거 만드는 그런 공장들은 여러 다양한 공장들이 서로 경쟁을 했는데 배 같은 거 만드는 회사, 기차 만드는 회사 이런 거는 엄청 큰 규모의 대기업이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특정 기업, 특정 자본이 자본을 독점하는 독점 자본주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침략적 민족주의라고 했는데요. 어, 이탈리아와 독일 같은 나라들이요, 오랫동안 분열돼 있다가 통일이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통일이 되면서
자신들의 그 민족이 최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본주의 국가가 대외로 팽창, 즉, 새로운 물건을 내다 팔 시장을 찾아서, 원료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시장을 찾아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독점 자본주의 발달과 침략적 민족주의의 대두로 제국주의가 심해진다. 자, 제국주의 전개에서 약소국을 지배하는 논리가 확산되는데요. 그때 사회 진화론이라는 게 등장해요. 사회 진화론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화론을 얘기했어요. 이거는 생물학의 이론이죠. 자, 그런데 이거를 인간 사회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이 인간 사회에도 적용돼가지고 약육강식이니 적자생존이니 하는 법칙들이 사람들 삶에도 사회에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공격하고 식민지로 만드는 게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자생존. 이러한 제국주의 시대에 적응을 한 국가가 생존한다. 그러니까 제국주의 국가가 약속을 공격하고 식민지로 만드는 걸 사회 진화론이 그거 당연한 거야. 원래 그래. 원래 자연이 그렇고 인간 세계도 그래. 라고 합리화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강대국이 약소국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쓰였습니다. 교과서 89쪽에 자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그 사회 진화론을 얘기한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적자 생존은 생존 경쟁에서 가장 좋은 종족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경쟁과 적자 생존. 결과 서양이 동양보다 우월하다. 그리고 제국주의는 정당하다. 라는 논리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한테는 사회진화론이 되게 잔인한 거예요. 조선 같은 그 당시 약소국에게는요. 자, 그리고 인종적 우월감을 서양 사람들이 갖기 시작해서 황인종과 흑인종은 아주 미개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백인이 신의 어떤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러한 미개한 사람들을 문명화해야 된다라는 신이 나에게 어떤 의무를 줬다라고 자기들을 합리화해요. 우리가 생각하면 참 어이가 없죠. 자, 제국주의가 확대가 됩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유럽 각국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자 값싼 원료 공급지가 필요해졌어요. 그리고 상품을 내다 팔 시장이 필요해졌어요. 그리고 국내에 남아도는 이 돈을 투자할 투자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태평양 지역으로 경쟁적으로 침략을 하고 식민지를 늘려가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서구의 여러 강대국들이 동아시아를 침략을 했는데요. 청나라는 두 차례에 걸친 아편 전쟁을 통해서 서양 세력에게 문호를 열어요. 자, 아편 전쟁은 뭐냐면요. 아편은 여러분 마약이에요, 마약. 공익무역이라고 해서 청나라가 외국과의 무역 독점을 이렇게 특정한 집단한테 상인들한테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제한된 무역을 하다 보니까 영국이 청나라랑 무역을 하는데 계속 자기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영국은 중국 청나라에서 값비싼 도자기라든지 아니면 비단이라든지 차 같은 것을 수입을 했는데 정작 청나라 사람들이 영국 물건을 많이 안 사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 어떻게 하면 이 적자를 만회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래 중국 사람들을 마약을 몰래 무역을 시켜서 중국 사람들을 마약 중독자로 만들자. 그럼 계속해서 이 마약 아편을 살려고 하겠지? 그러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막대한 은이 아편에 대한 대금으로 지불되면서 영국이 겪고 있던 이 무역 적자가 완화될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 결과는 역시 영국의 예상대로 청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아편에 중독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청나라에서 이 막대한 은들이 영국으로 유출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청나라 국민들의 건강이 악화됐어요. 그래서 청 정부는요, 아편을 몰수하고요, 불태워버려요. 그러자 영국이 이걸 핑계로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왜 우리나라 그 배에 실은 물건을 태우냐. 자, 결과는 청이 어이없게 패배합니다. 자, 청은 서양 세력들한테 굉장히 자신들의 허약함을 드러내고요. 이 결과 청나라의 난징이라는 곳에서 영국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처음으로 서양의 문호를 개방하게 돼요. 제2차 아편전쟁은요, 에로우 사건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거 내용 몰라도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텐진 베이징을 점령하는데, 청나라가 역시 패배하고요.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이 체결돼요. 자, 이거 다 세계사 내용이니까요.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일본은요, 네덜란드랑 청나라 상인에게만 제한적으로 나가사키라는 곳에서 항구에서 제한된 무역을 허용했는데, 19세기 중엽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함을 이끌고 와서 일본한테 대포를 막 쏘면서 겁을 줘요. 그래서 일본이 놀래가지고 항구를 열어주고 문호를 개방합니다.
포함 해결하는 건요, 강대국이 함대를 파견해서 대포 쏘면서 압력을 가하거나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한 조건으로 외교를 성사시키는 걸 포함 외교라고 합니다. 이 결과 미일 화친 조약과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 차례로 체결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세계사 시간 아니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90페이지에 있는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라고 하는 어, 군인이죠. 이 사람이 그린 건데요. 아주 기괴하고 공포스럽게 그렸죠. 일단 서양 사람들을 본 적은 있지만 어쨌든 이 미국의 페리 제독은 자신들에게 대포를 쏘면서 막 자신들을 위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도깨비처럼 무시무시하게 그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선인데요. 요 부분만큼은 좀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뭐 저기 이 부분만 시험 공부할 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죠? 이 부분은 공부하셔야 돼요. 조선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자, 18세기 이후에 한반도 해안에는 이양선이라는 게 출몰을 해요. 이양선은 뭐냐면 모양이 다른 배,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배와 모양이 다른 서양의 배를 의미합니다. 교과서 88페이지에 자료가 마침 있어요. 자, 교과서 88페이지를 보면요. 자, 미국 배가 이렇게 우리나라 해안에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나라 배랑은 모양도 다르고요. 시커멓고요. 그리고 증기선 같은 경우에는 또 연기를 막 뿜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때 부산 앞바다에 어떤 그 서양의 고래잡이 배가 나타나니까 그거를 조사하는 그 조선인들이 나중에 기록을 남겼는데 거기에다가 이 괴상한 사람들한테 멸이게라고 기록에다가 계속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 멸이게가 뭐냐면 야 니네 누구야라고 우리말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아메리카라고 했겠죠? 아메리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들은 그 조선인들이 뭐? 멸케? 멸이게? 멸이게? 라고 해서 한자로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리카라고 한 거를 멸이게라고 우리 한자로 적은 거죠. 자, 그래서 이때 또 조선인들이 기록해 보면 재밌는 말이 나와요. 서양의 배를 보고서 마치 나는 화살처럼 빨라서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다. 너무 빠르다. 이러한 감탄사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려고 시도를 했겠죠. 그래서 조선에 표류한 서양인이 쓴 알파벳과 한글 표기를 보면, 어, 결국에는 서로서로 말을 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말이 안 통하지만 자신들의 언어를 비교하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가면서 이렇게 어떻게 그 말을 이해해야 되는지 지식이 쌓이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신비롭고. 처음엔 말이 하나도 안 통했을 텐데 나중엔 그 말을 배우게 되잖아요. 자, 우리 조선에도 19세기에 서양의 여러 강대국들이 죄송합니다. 서양의 여러 강대국들이 통상을 요구합니다. 자, 그리고 청나라와 일본이 항구를 열었다는 소식이 조선에도 전달돼요. 그러자 사회적 불안감, 위기감이 점점 고조됩니다. 이러다가 조선에도 외국 군대가 와가지고 우리도 강제로 문호를 개방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오른쪽에 문제가 있는데요. 아까 봤던 그림이죠? 자, 이렇게 서구 애들이 식민지 막 만들어가는 거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무슨 주의? 제국주의라고 해요. 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건 안 할 거예요. 세계사 시간 아니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앞으로 배울 내용을 위해서 그 배경 지식을 얻는 그런 세계사 파트였습니다.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내용이니까요. 이렇게 한번 정리한 것으로 넘어갑시다. 자, 탐구 활동은 하나만 볼 건데요. 교과서 90쪽을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90쪽에 보면요. 제2차 아편전쟁의 소식을 접한 조선의 반응이라고 해가지고요.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는 청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잖아요. 그 청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나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공포, 경악 그리고 이제 무서우니까 야 천주교의 표지를 허리에 차고 다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혹시 나중에 서양 사람 쳐들어오면은 나 천주교인이니까 봐주세요. 나 가톨릭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천주교인이 아닌데도 아니 천주교인이 아닌데도가 아니고 천주교인인 사람들은 이제 나 천주교인이라는 그 표식 같은 걸 허리에 차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음, 여기 내용을 보면 신석을 한 사람이 이제 보고를 한 내용이 되게 뭐냐면 서양 오랑캐들이
들어오는데 서양 오랑캐들이 저기 청나라에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도 침략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꼭 그럴 것 같진 않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역하는 걸로 먹고 사는데 우리 조선은 사실 뭐 바꿀 만한 재화 보물이 별로 없다. 즉 조선은 그렇게 뭐 부유한 나라가 아니잖냐. 그러니까 굳이 얘네가 서양 애들이 이거 빼먹으려고 우리한테 오겠냐. 그런 얘기예요. 자, 근데 뭐 이 예상은 보기 좋게 틀렸죠. 서양뿐만 아니라 일본 세력까지 우리나라를 계속 군침을 흘리면서 어, 호시탐탐 노리게 되는 거죠. 자, 형성평가 문제 당연히 안 풀 거예요. 넘어갑시다. 자, 32차시 통치체제를 다시 정비하다라는 내용인데요. 이전 차시 진단평가도 역시 세계사 파트를 안 볼 거고요.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기 32차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내용 읽어봅시다. 여기서부터는 시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시작. 자, 두 번째도 읽어볼게요. 흥선대원군. 자, 시작. 자, 그러니까 이번 시간은 어떤 사람 배우는 거예요?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자, 흥선대원군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겠죠? 교과서 91페이지 자료 함께 보겠습니다. 자, 91페이지 자료를 보시면요. 이 사람이 바로 흥선대원군 이하응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하응이에요, 하응. 되게 이름이 귀엽죠? 예쁘죠? 하응. 근데 이 사람은 왕은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뭐냐? 그냥 이게 핵심입니다. 왕은 고종이고요. 고종이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그 아버지인 이 사람, 흥선대원군이 정치에 참여를 해서 사실상 본인이 직접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왕은 아니고 왕의 아버지, 왕족입니다. 그래서 왕족들을 무슨 군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대원군이라고 불린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대원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기 전까지 조선의 상황입니다. 일단 국내적으로 봤을 때 세도 정치와 삼정의 문란이 심했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농민들의 반란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도 정치도 때려잡아야 되고 삼정의 문란도 바르게 고쳐야겠죠? 자, 국외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서양 세력들이 야, 조선 니네 문호를 개방해라. 니네 항구 열고 우리랑 장사하자라는 그 요구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즉 서양 세력들이 계속 우리 문을 두들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흥선대원군은요. 그래서 오늘은 국내에 관련된 내용을 주로 배울 건데요.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능력 중심의 인재를 등용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요거 세도 정치기에 일부 외척 가문들이 관직을 독점하고서 훌륭한 인재들이 관직에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렸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그 가장 강력한 세도 가문이었던 안동김 씨라고 있어요. 이 안동김 씨 세력을 흥선대원군이 과감하게 몰아냅니다. 뭐 이거 지금 안동김 씨도 강의 듣는 안동김 씨도 있을 텐데요. 그 당시 안동김 씨가 워낙 기세가 등등했거든요. 왕한테 계속 왕비를 시집을 보내면서 강력한 외척 세력으로서 권력을 누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워낙 이 안동김 씨들이 그 정치를 어지럽히고 부정적인 일이 많아서 흥선대원군 이들을 몰아내는 겁니다. 나 안동김 씨라고 해서 너무 불쾌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당파와 관계없이 고르게 인재를 등용합니다. 즉 특정 동당 아니면 뭐 특정 어떤 가문과 관련된 사람들 이 사람들만 등용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등용하는 거예요. 골고루. 자, 그다음 통치 조직을 정비하는데요. 조선 후기 정치를 거의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했죠. 비변사라고 했습니다. 거꾸로 하면 사변비, 죽음의 변비라고 했죠. 이 비변사의 이 비정상적인 기능 강화, 요거를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시켜요. 사실상 비변사는 그래서 유명무실, 없어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리고 정상적인 정치를 하는데요. 의정부는 정치를 하고 상군부는 군사를 담당해요. 그래서 이거 의정부랑 상군부는 원래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다시 부활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의정부와 상군부는 서로 정치와 군사 일을 나눠서 함으로써 이 두 가지가 서로 결합하는 일이 없도록 즉 구분하도록 합니다. 한쪽이 너무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자, 법전을 편찬했는데요. 대전의 통과, 육전조례 등 법전을 편찬합니다. 뭐 이런 법전이 있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군사력을 강화하는데요. 서양 세력이 자꾸 나타나죠. 그 모양이 이상한 배, 모양이 다른 배들, 서양 배들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수군을 강화시킵니다. 즉 해군을 강화시키고요. 새로운 무기도 만들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경복궁 중건과 서원철폐라는 정책을 펼치는데요. 어, 죄송합니다. 지금 밤이라서 졸려가지고 가품이 나네요. 경복궁 중건은요. 음, 그리고 서원철폐는요. 흥선대원군이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된 계기예요. 자, 그래서 음, 경복궁 중건이 뭔지 이제 그 내용부터 볼 건데요. 경복궁 중건의 목적은요. 왕실의 권위와 위엄을 되찾으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궁궐을 새로 수리해가지고 지어서 권위를 높이겠다 이건데요. 왜 그랬냐면 경복궁은 임진왜란때 불타가지고요. 어, 완전히 보수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돈과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거 그래도 조선왕조의 주요 궁궐 아니냐, 메인 궁궐.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거를 강행을 하는 거예요. 자, 교과서 91페이지 쪽날개 한번 볼게요. 자, 이것이 바로 흥선대원군 때 네. 요즘 에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자꾸 하품이 나네요. 좀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흐름이 끊겨서 최대한 참고 있는데 하품이 참기가 어렵네요. 자, 여러분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의 근정전을 새로이 중축한 거예요. 고치고 새로 더 웅장하게 지은 거죠. 그래서 이게 1890년대의 경복궁 근정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재미로 한번 볼게요. 교과서 57페이지. 교과서 57페이지에 보면 우리 옛날에 사진 봤었죠. 경복궁. 이게 현재의 모습. 그리고 이거는 1890년의 모습. 비록 컬러와 흑백이란 차이가 있지만 진짜 되게 신기하죠. 자, 그래서 한번 두 개 비교해봤고요. 학습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경복궁을 짓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첫 번째, 원납전이라고 하는 것을 강제로 징수합니다. 자, 원납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일종의 기부금이에요. 원에서 납부한다. 즉, 경복궁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이만큼 돈 기부합니다라고 드리는 국가에 내는 성금 같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거의 반강제로 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납자는 사람들이 야 이거 아주 원망스러운 돈이다라고 이렇게 한자를 바꿔가지고 놀렸어요. 아니 저기 한자를 바꿔가지고 비판했어요. 이런 원납전 강제 징수를요. 자, 그 다음에 돈이 부족하니까 국가가 당백전이라고 하는 돈을 새롭게 발행을 하는데요. 이 당백전은 뭐냐면요. 교과서 91쪽을 보시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당백이라고 써 있는데 이 당백전은요, 말 그대로 100배짜리 돈이에요. 어떻게 100배짜리냐? 당백전의 법정 가치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엽전, 상평통보의 100배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대요. 그런데 실제 가치는요, 엽전의 5배에서 6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평통보 엽전이잖아요. 이거에 그 100배가 돼야 되는데 실제 시장에서 그렇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 질서에 심각한 혼란, 즉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액면가는 큰데 그 가치를 못하니까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는 거죠. 자, 학습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당백전을 발행해가지고 또 백성들이 원망이 점점 커지고요. 또 공사의 백성을 강제로 동원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끌고 가가지고 고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양반들이 자신들의 그 선산에다가 묘지에 쓸 그 나무들을 막 심어놓은 그 묘지 림이 있었어요. 묘지 숲이. 자, 그런데 거기에 있는 나무들을 막 벌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열받는 거죠. 아니, 우리 조상님 그 선산에다 나무 심어놓은 건데 이거를 나무가 크고 좋다고 이거를 가져가? 그리고 그 나무로 경복궁을 만들어? 그러니까 막 부들부들 되는 거죠. 자, 영양. 물가 급등하고 경제 혼란 왔고요. 무리한 중건으로 양반과 백성의 원성은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경복궁 중건은요. 여기저기서 흥선대원군이 욕을 먹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원철폐입니다. 서원철폐에 밑줄 치시고요. 서원은요, 지방 양반들의 세력 기반이고 각종 면세와 면역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서원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 지역 농민들을 엄청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야, 안 되겠다. 서원을 47개만 남기고 다 없애버려라 해가지고 수백 개의 서원을 다 없애버려요. 진짜 완전히 밀어붙여요. 자, 그리고 토지와 노비 당연히 몰수하고요. 그러자
서원에게 수탈당하던, 이 서원 세력들한테 수탈당하던 백성들은 환영하고요. 해피. 자, 그 다음에 지방 유생들과 양반들. 유생들은 이제 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대노한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아니, 감히 우리의 세력 기반, 우리의 학교인 서원을 없애? 자, 그래서 역시 서원철폐도 백성들한테는 일반 백성들한테 환영받았지만 유생과 지역 양반들의 반발을 사는 등 흥선대원군의 경복궁 중건과 서원철폐는 요즘 말로 하면 안티를 많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 3번 민생 안정을 위한 세금 수치 체제를 개편한 내용을 볼게요. 자, 목적은 민생 안정과 국가 재정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삼정. 이 삼정의 문란을 개혁을 하는데요. 삼정은 조세, 즉 토지에서 세금 걷는 전정과 군역을 징수하는 군정과 곡식을 대여하는 환곡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했죠. 하나씩 각각 보겠습니다. 일단 내용 간단히 필기해 주세요. 네. 자, 당분간은 이제 선생님이 아기가 어리고 또 그 아내도 산후조리 중이라서 이것저것 좀 챙겨야 될 것도 많고 또 잠을 많이 못 자서 좀 이렇게 하품하고 막 이렇게 수업을 녹화했을 때 조금 약간 선생님 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최대한 학교에서 공강 시간에 찍으려고 노력은 할 텐데 또 그게 쉽지가 않아요. 또 학교에 가서 일이 많다 보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내가 하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미안해서 이런 얘기 했는데 앞으로도 좀 이런 일이 있더라도 양해를 어른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힘내서 이제 조금 남았는데 마저 볼게요. 자, 토지에서 세금 걷는 이 조세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서요, 양전 사업을 실시합니다. 양전 사업은 몇 차례 설명을 했었는데요. 토지를 헤아리는 사업, 즉 토지 조사하는, 토지 측량하는 사업이에요. 이거 해가지고 세금 제대로 걷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토지 변병 금지인데요. 이건 뭐냐면요, 변병이라는 건요, 이렇게 토지 같은 거를요, 합쳐가지고 크게 소유하는 것을 변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보통 이거를 소유할 때 좀 역사에서는요, 안 좋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뭐 일반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는다거나 돈을 빌려주고 못 갚으면 빼앗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토지를 자꾸 이렇게 합쳐 나가는 거. 그래서 토지를 점점 크게 만드는 걸 변병이라고 하는데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좀 불법적으로 이렇게 토지 합치는 거 그런 걸 말하는 뉘앙스가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가 재정을 확충하려고 하고 농민들을 보호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은요, 군역과 관련해서는요, 호포제라는 걸 실시해요. 자, 호포제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포제는요, 핵심이 이거예요. 양반에게도 군포를 걷겠다. 자, 양반은 원래 군역의 의무를 지지 않아요. 즉 군대에 가지 않고요. 또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가는 대신 옷감을 내는 거, 군포 이런 것도 낼 필요가 당연히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내게 하는 이 호포제는요, 공평한 세금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니네 군인 저 양반들도 너는 군대 안 가는데 그러면 군대 안 가는 일반 상민처럼 옷감이라도 내라. 그걸로 군인들 무장시키고 무기 사주겠다. 그리고 먹이겠다. 니네도 좀 부담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오른쪽에 있는 자료 하나 확인할 텐데요. 오른쪽 요겁니다. 자료학습. 흥선대원군 문제인데 이거 미리 풀게요. 흥선대원군은요, 이 제도를 실시하여 상민에게만 거두던 군포를 양반에게까지 징수하였다. 이게 방금 배운 무슨 제예요? 호포제죠? 자, 여기 부연 설명이 조금 있어가지고 같이 이거 먼저 봤습니다. 자, 다시 돌아올게요. 자, 한국인데요. 곡식을 대여하던 한국이 이게 관리들이 워낙 중간에서 농간을 많이 치고 이렇게 시골에 돈을 빼돌리고 그리고 백성들한테 엄청 괴롭혔어요. 필요하지도 않은데 막 곡식 빌려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홍선대원군은 사창제라는 걸 실시하는데요. 사창제는 각 마을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공무를 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리들이 여기 개입할 여지가 없어지니까 농민들의 부담이 초기에 많이 줄어들어요. 자, 사창제에 대한 설명이 교과서 92쪽에 있습니다.
사창제. 아, 여기 있네요. 쪽날개.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간에서 시작. 자, 사창제는요, 민간에서 곡식을 저장해 두었다가 대여해 주는 거예요. 지역민 스스로 사창을 설치하고 덕망과 경제적 여유를 갖춘 사람에게 운영 관리를 맡겼어요. 자, 이게 왜 백성들에게 좋았냐면, 기존에 있었던 국가가 운영하던 한국제는 관리들이 필요하지도 않은 거 막 빌려주고 괴롭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역에 아주 덕이 있고 또 경제적 여유가 있는 훌륭한 양반이 이 사창을 관리를 해주면 지역민들을 괴롭히거나 할 일이 그런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겠죠. 자, 아무튼 이 사창이라는 건요, 국가의 창고가 아니라 개인의 창고다, 개인의 곡식 창고다라고 해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곡식 창고를 의미합니다. 자, 학습지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사창제를 실시해서 각 마을에서 공부를 대여하자 농민 부담은 줄었습니다. 사창제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오네요. 민간에서 곡식을 저장해줬다, 대여해주는 거다. 자,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의 의의와 한계를 보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의 개혁은요, 국가의 기강을 확립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건 성공했어요. 아주 좋아요. 이건 굿이에요. 자, 근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뭐냐면 전제 왕권 강화를 목표로 했다. 즉, 본인의 권력, 그리고 조선의 그 전형적인 왕들 있잖아요. 기존에. 그러한 독재, 아주 독점적인 그런 왕들처럼 흥선대원군도 힘을 갖고 싶었던 거죠. 권력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구닥다리, 전제 왕권 강화를 목표로 했고, 또 체제 내 개혁, 즉 어떤 사회라든지 경제 체제를 새롭게 바꿀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기존 그대로, 조선 그대로 그 체제 속에서 일정한 개혁을 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구닥다리 방식이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한 거 개혁은 참 굿이지만, 이러한 좀 너무 올드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셔가지고요. 아까 문제 이어서 풀어볼게요. 자, 사창제가 실시되면서, 네, 여기부터 해서 또한, 환곡을 개혁하기 위해 사창제를 실시했다. 관리의 부정이 줄고 농민의 부담도 다소 줄었다. 자, 그래서, 1번은 풀었고요. 2번으로 내려갈게요. 자, 여기는, 흥선대원군이 했던 말 중에서, 그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내 개인적으로 제일 멋있는 말, 좀 가슴을 울렸던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흥선대원군이 서원을 철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하들이 반대하니까 진실로 백성에게 해내는 것이 있으면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서원을 철폐하겠다. 서원은 지금 도둑의 소굴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참 멋있는 말이 뭐냐면 흥선대원군이 백성들 만약에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공자가 다시 살아 돌아온다고 해도 나는 음, 절대로 그 백성이 해가 되거나 백성 어렵게 하는 건 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 리더로서 되게 사실 이렇게 이런 말은 정말 어, 그 아랫사람들한테는 희망이 되고 또 그 사람을 믿고 따르게 되는 어떤 그런 멘트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만약에 음, 뭐 교육감이나 아니면 교육부 장관이 정말 학생들에게 해가 되는 거를 하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학교에. 그러면 선생님도 이렇게 말을 하겠죠. 내가 뭐 진실로 학생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나는 뭐 교육감이 오더라도 아니면 뭐 비록 교육부 장관이 다시 아니, 그냥 온다고 해도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선생님이 말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들도 야, 저 선생님 진짜 우리 생각하는구나 라고 좀 믿음이 가고 좀 의지하고 따르고 싶겠죠?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또 이런 멋진 또 리더십이 있어요. 자, 흥선대원군은 각종 특권을 누리며 농민을 수탈하던 뭐를 철폐했다고 했죠? 네, 서원입니다. 자, 탐구활동인데요. 탐구활동 교과서 92쪽에서 요건 해야 돼요. 자, 92페이지 생각을 키우자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관련된 자료를 볼 텐데요. 우리 배운 순서대로 볼게요. 경복궁 중건. 자, 경복궁 중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백성들 일도 시켜야죠. 자, 그래서 스스로 좀 성금을 납부하는 자는 상을 주기로 했대요. 그게 원납전인데요. 사실상 반강제로 거뒀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납전, 경복궁 중건 관련된 자료를 봤고요. 두 번째, 서원철폐.
방금 학습지에서 봤죠? 진실로 백성에게 해되는 것은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용서하지 않겠다. 서원 철폐에 관한 겁니다. 이 자료도 눈에 익혀 두셔야 되고요. 자, 호포제 실시인데요. 요거는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근래 각 고을에서 군정의 폐단이 매우 심하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 군정의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서 시행한 게 뭡니까? 바로 호포제죠. 자, 이 호포제는요, 사실 원래는 그 군포라는 것을 개인 단위로 거뒀었는데 이 호포제는 그거를 개인이 아니라 집, 즉 한 가구에 부과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양반네 집도 요거를 집어넣은 거죠. 근데 양반들이 자기 보고 내려가면 기분 나쁘니까 좀 머리를 써서 양반네 집도 내게 하고 거기에 있는 노비의 이름으로 옷감을 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노비는 주인의 저기 소유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한테서 이렇게 돈이 나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양반한테도 쉽게 말해 세금을 걷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이 호포제가 얼마나 좋은 법이었냐면 호포제를 실시하자 군포를 부담하던 이 납부층들이 15%에서 74%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세금을 내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변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요. 학습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푸는 시간을 여러분 1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형성평가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흥선대원군은 세도 정치 시기의 핵심 권력 기구였던 이것의 기능을 축소해서 거의 유목무실화 하죠. 자, 이거 뭐였죠? 죽음의 변비라고 했어요. 네, 비변사였죠? 비변사. 자, 이번 문제 풀어볼게요. 흥선대원군은요,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하고 이것과 이것의 기능을 부활했죠? 자, 상분부는 여기 있고 앞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의, 정, 부겠죠. 그래서 행정권과 군사권을 나누어 맡겼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은 삼정 가운데 가장 폐단이 심했던 환곡을 개선하기 위해서요. 환곡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제도 뭐였죠? 민간의 창고, 민간의 곡식 창고, 사창제라고 그랬죠? 사창제를 실시하였다. 비변사, 의정부, 사창제. 자, 그럼 2번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내용과 관련된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무엇이냐? 왕실의 권위와 위험을 찾기 위해 실시했다. 원납전 기부금, 고액화폐 당백전 발행했다. 백성 강제 동원하고 부족한 나무, 양반의 묘지림에서 벌목했다. 자, 이거 뭐 너무 쉽죠? 1번 경복궁 중건이네요.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을 쓰시오. 자, 사람 단위로 거두던 것을 집집마다 거두게 했다. 세금 부담층이 확대되었다. 국가재정은 확충하였지만 양반들이 열받았다. 세금 내게 돼서. 자, 이거 무슨 죄일까요? 양반에게도 군포를 받는 호포제입니다. 자, 4번. 흥선대원군이 실시한 개혁정치 한계점이래요. 자, 흥선대원군이 청에 지나치게 의존을 달성기로 되었다? 아니죠. 이거 배운 적도 없고요. 국가기강을 바로잡는 데 치중하여 민생안정에 소홀했다? 아닙니다. 민생안정을 목표로 했어요. 전통적 질서 안에서 전제안권의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였다. 이게 한계라고 그랬죠? 3번이 정답이네요. 지나친 통상수요 업무실질을 추진한 건 맞는데 그래서 양반과 백성의 지지를 잃은 건 아니에요. 양반 백성도 이거 서양 세력한테 분노를 걸어 잠그는 거 이런 거 찬성했어요. 자, 왕권 강화와 중앙집권 체제의 정비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 성급하게 추진되었다. 이거는 좀 이상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